안녕하세요. 세계지리 교육 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세계대 지형의 종류와 지리적 의미의 나머지 내용입니다. 이전에 살펴봤었던 신기조산대의 지리적 의미에 대해 지역별로 조금 더 살펴보고, 이후 강의는 고기조산대와 안정지계가 인간 생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전에 학습했던 내용을 기억하실까요? 신기조산대로 인해 형성된 높은 산맥은 다음 A, B, C와 같은 영향을 인간 생활에 끼친다고 했었죠. 높은 산맥은 이동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산맥의 방향에 따라서 문화권이 형성되고 다양한 세계사적 교류가 발생했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주요 작물의 전파나 실크로드의 형성이 동서방향으로 형성되었던 것이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특히 신기조산대는 인간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원과 관련이 깊었었는데요.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공기를 강제적으로 상승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형성 강수를 유발을 해서 산맥의 사면에 산맥의 사면의 방향과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어떤 지역의 강수 패턴을 결정지었었고, 잘 발달한 퇴적암층으로 지하수와 산지호수를 발달시키거나 융빙수와 지형성 강수 등을 통해서 주변 지역에 식수를 공급해서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신기조산대의 용수 공급처로서의 역할이 세계 각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역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예전에 다뤘었던 내용인데요. 어, 이 신기조산대인 안데스 산맥이 남아메리카 기후 패턴에 미친 영향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대 순환에 의해서 위도대별로 달라지는 풍향이 남북으로 긴 안데스 산맥과 마주했을 때 적도 지역과 중위도 지역의 기후 패턴을 다양하게 만듦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미의 주요 도시 발달과 농업 분포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보면 대기대 순환에 의해서 바람의 방향이 위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패턴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전 시간에 다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기조산대인 히말라야 산맥이 남부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의 지붕이라는 히말라야 산맥은 이렇게 우주에서도 또렷하게 보이는 거대 산맥입니다. 사진의 북쪽은 티베트 고원이 있는 쪽, 남쪽은 인도 쪽인데 인도를 바라보는 히말라야 사면에 구름이 잔뜩 낀 게 보이시죠? 지금 이 구름입니다. 옆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구름을 제외한 흰색 부분은 히말라야의 빙하와 만년설의 모습일 겁니다. 네, 이렇게 히말라야는 산지 주변의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의 급수탑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인구 대부분이 지도에 표시된 대하천 유역에 살고 있는데요. 이 지역 주요 하천들의 발원지가 바로 이 히말라야입니다. 이 지역의 인구 분포를 더욱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본 주요 하천 유역에 특히 많은 인구가 모여 살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하천은 인간에게 넓고 비옥한 평야와 식수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홍수, 즉 범람이라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인간들은 삶의 무대로 하천 주변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하천의 유량은 강수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이렇게 이 지역의 하천 주변에 많이 모여 산다는 것은 유량이 그만큼 풍부하다는 것일 거고, 그러니 강수량 또한 연중 많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세계 연평균 강수량 분포를 보면 이 일대가 세계의 주요 다우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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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특히 세계 최대 영강수량을 자랑하는 곳 또한 이곳의 인도 체라푼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균의 함정이고 계절별 강수 패턴을 보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7월 평균 강수량 지도입니다. 연평균 강수량 분포와 크게 지금 다르지 않은 것 같죠? 네. 네, 1월입니다. 여름인 7월과는 다르게 강수량이 매우 적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다우지였었던 체라푼지의 기후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7월에는 2,000에서 3,000mm 가까이까지 내리지만 12월과 1월에는 한 약 10mm 정도 되네요. 그래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시기와 가장 적게 오는 시기가 200배에서 3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계절별로 이 지역의 강수량 차이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네, 바로 대륙과 해양의 불균등한 가율로 인한 기압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달하고 있었죠. 이곳은 유라시아 대륙과 인도양 그리고 태평양의 비열 차이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여름에는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는 대륙에서 저기압이 네, 그래서 그래서 해양에서는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발달을 해서 해양의 공기가 육지 쪽으로 이렇게 불도로 끌어당깁니다. 반면에 겨울에는 기온이 빠르게 하강하는 대륙에서 고기압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해양은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래서 대륙에서 해양으로 바람이 붑니다. 따라서 여름철은 수변한 해양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풍부하고 겨울철은 건조한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적은 건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와 같은 이러한 바람을 뜻하는 것을 우리는 몬순이라고 부릅니다. 네, 제가 조금 버벅거리지만 이건 바로 제가 다시 녹화하지 않고 그냥 가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몬순이라는 것은 아라비아어로 계절을 뜻하는데요. 어, 이렇게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별이 된다면, 이 계절풍에 의해서 뚜렷하게 구별이 된다면, 강수 이용의 효율성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효율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 바로 쓸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무리 비가 많이 오더라도 특정 시기에만 이렇게 몰빵해서 온다면 큰 댐으로 그때 내리는 빗물을 가두지 않는 이상 대부분이 바다로 유출돼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몬수는 현재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남부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도 발생하지만 한중일 동부아시아와 이적이겠죠. 그리고 호주, 그리고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발생하는데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부아시아를 제외한 저위도에서의 이 몬순 계절풍은 앞서 살펴봤었던 수륙분포의 차이와 함께 열대 수렴대의 이동 또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태양의 회기에 따라서 열대 수렴대가 이동한다고 배웠었죠. 열대 수렴대는 지구에서 가장 평균 기온이 높아서 북반구와 남반구의 공기가 모이는 곳입니다. 열대 수렴대를 따라서는 이렇게 북반구에서는 북동풍이, 남반구에서는 남동부역풍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아프리카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의 등지에서 열대 수렴대가 이도와 평행하게 발달했던 것이 이렇게 왜곡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앞서 설명했었던 수륙분포의 차이, 즉 여름철 대륙 동안의 내륙은
기온이 크게 상승해서 강력한 열적 기압이 나타나고, 열적 저기압이 나타나고, 겨울철에는 기온이 빠르게 하강해서 강한 고기압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대수렴대가 이렇게 육지가 많이 분포하는 곳은 왜곡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대수렴대가 이렇게 계절별로 이동하는 가운데 있어서 육지가 많은 곳은 이동의 범위가 왜곡으로 인해서 굉장히 크다. 그래서 남부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열대수렴대는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 열대수렴대의 이동으로 여름과 겨울철에 정반대의 풍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수륙분포의 차이와 열대수렴대의 이동을 따라서 이 지역의 계절별 강수 차이를 보면 이렇게 여름과 겨울철이 확연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게 눈에 띄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열대수렴대의 이동을 따라서 강수량이 열대수렴대가 북상함에 따라서 네, 그리고 열대수렴대가 하강함에 따라서 굉장히 큰 강수량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도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특히 여름철에 불어오는 바람은 적도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수증기를 가지고 오는 바람이라서 엄청난 강수를 내뿜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인도 저지대와 히말라야 근처 체라푼지의 연평균 강수량 비교를 통해서 여름 몬순 과정에서 히말라야 산맥이 여름철 지형성 강수를 유발을 해서 이 지역에 더욱 뚜렷한 계절적 강수 패턴이 형성되게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피니지는 이 해안가의 이 서구추 산맥으로 인해서 훨씬 더 해발고도가 낮은 저지대의 하이데라바드보다 강수량이 조금 더 높은데 히말라야 산맥 근처에 있는 체라푼지는 굉장히 강수량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열대수렴대의 이동, 수륙분포, 그리고 이러한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신기조산대가 이 지역의 이러한 계절적 강수 패턴을 형성하는데 아주 차이가 큰 계절적 강수 패턴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이 지역의 주요 하천 분포를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각 지역의 기후 분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 강수량 차이가 이전 굉장히 컸었는데 특히 앞선 지도에서 보면 중국 남부와 동남아시아 지역이 컸었어요.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쾌펜의 기후 구분으로 보자면 계절별로 강수량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 CWA와 그리고 AM, 몬순, 그리고 AW,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대 문명 중 하나인 이 황허의 중상류, 특히 이 황허의 중상류 같은 경우에는 건조 지역인 것도 확인이 됩니다. 지금 이 비기후, 이 BSK 기후 같은 경우는 중위도 스텝 기후이죠. 중상류 지역이 건조 지역을 통과하는 하천 같은 경우에는 이 건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증발량도 많고 유입되는 하천의 유량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증발량도 많고요. 유입되는 하천 유량도 적어서 전체적으로 큰 강 발달이 우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황허 유역은 예전도 지금도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살아가는 유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계절별 강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의 기후와 이 겐지스강 일대의 콜카타, 지금 이 콜카타 그리고 라오스의 이 수도인 비엔티앙과 강수의 계절별 차이가 한번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패턴이 굉장히 유사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강수의 계절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계절별로 하천의 유량 차이 또한 심합니다. 자, 한번 이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여기는 확대를 해야 되는데, 네, 봅시다. 각 하천의 하산 계수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우리나라는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주요 하천의 하산 계수가 지금 보면, 298, 지금 금강이 가장 낮죠. 298부터 175까지, 임진강 175까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하천의 하산 계수는 하천의 유량이 가장 많을 때와 적을 때 그 차이를, 그 배율을 나타내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해석해서 보자면, 하천의 어느 지점에서,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유량이 가장 많을 때가 가장 적을 때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00배에서 약 700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양재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계절별로 굉장히 이 수위 차이가 큰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지금 이 우리나라 하천과 비교 대상인 겐지스강과 그리고 이 메콩강 같은 경우에를 보면 하산 계수가 30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매우 적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건조 지역을 관통하는 것으로 확인됐었던 황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작은 백언저리입니다. 즉, 남부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하천의 유량에는 이 지역의 강수량 이외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또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히말라야의 빙하와 만년설에서 공급되는 용빙수입니다. 즉, 이 지역에서의 히말라야는 지형성 강수를 내려서 최다워지를 형성하는 그런 역할과 함께 강수의 계절차가 큰 이 지역에 융빙수를 공급해서 1년 내내 하천 용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교차되거나 건조한 지역에서는 히말라야 용빙수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용빙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지역은 최근에 기후변화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기온 상승으로 빙하가 급격하게 녹아서 홍수의 빈도와 규모가 굉장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과거 이 지역의 빙하 모습, 지금 현재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빙하 면적이 급격하게 늘고 빙하가 놓여 있었던 곳이 호수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녹았죠. 현재 빙하가 녹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홍수가 문제가 되겠지만 히말라야의 빙하와 만년설이 이 일대의 주요한 급수원임을 고려한다면 히말라야를 발원지로 하는 주요 하천역의 사람들은 홍수와 함께 앞으로 물 부족 현상 또한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세요. 기온 상승으로 히말라야 강설이 강으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산간 지역의 문제와 관련을 해서도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역시 여러분들 QR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눈과 얼음이 녹으면서 산악 지역의 홍수로 인해서 이 지역에 굉장히 큰 문제가 닥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인더스강 하류역에 있는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홍수에 굉장히 취약해서 큰 물난리를 겪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지역의 가난이 훨씬 더 심각해졌다라는 상황도 우리가 살펴봤었죠. 다음은 신기조산대 중 하나인, 네, 글자가 깨졌네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중앙아시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가 중앙아시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 지금 여기가 카스피해죠. 카스피해 동쪽에 있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탄, 이번에 우리 계엄령 내려졌을 때 여기 대표가 우리나라 방문했었죠. 타지키스탄, 이런 스탄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첫 시간 번역 부분에서 제가 언급을 했었어요. 이 지역은 쾌펜의 기후 구분으로 보았을 때 건조한 사막과 스텝 기후에 해당하네요.
그래서 연평균 강수량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이 지역의 강수량이 낮은 이유는 먼저 해안과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입니다. 남쪽의 인도양과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 이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의 일부니 카프카스 산맥, 자그로스 산맥, 힌두쿠시, 그리고 파미르 고원, 그리고 고기 습곡산지이긴 그런데 해발고도 꽤나 높은 이 텐산산맥 등에 의해서 습한 바람이 막혀서 비그늘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어, 네, 비그늘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영향을 주겠죠? 네, 격해도가 높고, 격해도가 크고, 이 산맥에 걸어막혀서 비그늘 현상이 발생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지역의 강수량이 적은데 영향을 끼치겠죠? 따라서 히말라야 산맥, 파미르 고원 등과 같은 높은 신기조산대에서 발달하는 용빙수가 이 지역 국가들이 긴 시간 민족 국가로서 이 땅에 오랜 시간 터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지금 이 위성사진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위성사진에 카자흐스탄 남동부에 있는 이 바라슈 호수와 키르기스탄 이시쿨 호수, 여기와 같이 융빙수로 인해서 만들어진 크고 작은 빙하 호수가 이 지역에는 그래서 많이 발달해 있기도 합니다. 네. 이 지역은요, 긴 시간 동서안 문명의 교차로이자 용광로, 그리고 실크로드의 중간 종착지로서 이름을 알린 도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지금 지도에서 제가 표시해 놓은, 네, 여기, 이 카자흐스탄의 사마르칸트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기원전 7세기부터 고대 도시로 이름을 날린 이 지역에서, 이 권역에서 아주 오랜 중심지입니다. 기원전 7세기부터 도시가 자리했었대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아시스가 발달되어 있고 사통 발달의 요지에 자리했기 때문에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종족들이 각축을 벌였었습니다. 알렉산더, 징기스칸, 티무르와 같이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역사적인 전쟁 영웅들이 모두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이 도시는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 교과서에서 한번 봤었던 고구려 사신도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그 전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도 이곳을 직접 네, 방문을 했었고요. 또한 티무르 제국 당시에 이곳을 정복했었던 페르시아 문화들이 녹아들어 있는 아주 훌륭한 건축물들도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륙 한가운데 건조한 곳에 이와 같이 번성한 도시가 자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인구를 부양 가능한 물 공급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지역의 수문 환경과 현재 이 지역을 먹여 살리는 석유, 천연가스 등은 천연가스 등과 같은 그런 천연 자원의 형성에는 신기조선대의 형성 과정이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큰데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 중생대 이전의 이 지역은요, 파라테티스해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한 바다의 한가운데였었습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현재의 중앙아시아 지역이고요. 노란색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의 현재 위치입니다. 중생대에서 신생대에 걸쳐서 판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한번 판을 이동시켜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 지역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파라테티스해가 접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다시. 자, 지금 아래에서 이 인도판이 계속해서 위로 올라오고 있고 히말라야 산맥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의 이동으로 인해서 히말라야 산맥이 융기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렇게 파라테티스가 후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렇게 후퇴하게 됐을 때가 신생대 마이오세 즈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생대 마이오세 즈음에 이 지역이 조금씩 육지화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흑해와 여기 지금 흑해죠? 흑해와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가 어딜까요? 네,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는 여기 지금 1번이라고 표시된 여기 카스피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24번 호수가 세계에서 14번째로 큰 아라리인데 과거에 이러한 큰 호수들은 파르테티스의 흔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카스피아와 아라리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염소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바다였었던 그런 흔적을 우리가 염소에서 찾아볼 수도 있겠죠. 네, 이 지역이 이렇게 바다 환경이었었다는 것은 알프스 히말라야 일대가 석유와 천연가스가 생산되기 좋은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석유와 천연가스가 어떤 환경에서 형성되는지는 우리가 신기조선대 공부하면서 배웠었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바다였어? 그러면 석유가 생성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겠네. 물론 이 석유와 천연가스가 갖추기 좋은 그런 트랙 구조가 만들어야 되긴 하지만 비율적으로 과거에 바다였던 곳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러한 자원이 만들어지는데 높은 그러한 확률을 갖도록 하겠죠. 그래서요, 이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국가가 카스피해 주변에 있는 천연가스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카스피해가 호수냐 바다냐로 분쟁을 벌였었습니다. 네, 그런 분쟁의 이유가 바로 이곳에 이러한 신기존산대의 형성, 그 과정에서 파라테티스가 과거에 있었던 것이 후퇴했고, 그러면서 이러한 자원들이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다로 규정할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해안선만큼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을 결정을 해야 돼요.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을 바다가 됐을 때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바다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국제법을 만들게 됐었는데, 어떠한 곳에 영토에서 가까운 곳, 일반적으로 12헬이죠. 통상기선으로부터 거기는 모든 조건이 미치는 영해, 그리고 이 영해를 결정한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캐리까지는 이 지역에 200캐리, 영해 기선으로부터 영해를 결정하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캐리까지의 해리 중에서 영해를 제외한 이 범위를 우리가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국제법상에서 결정을 지어두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 연안국의 가까운 바다에 이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 국제법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이 결정이 됐었는데 이렇게 바다를 규정할 경우에는 연안국, 그러니까 이 바다를 접하고 있는 연안국의 권리가 접해 있는 해안선만큼 인정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가 호수가 되게 된다면 호수는 육지상에 있는 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는 모두가 여기가 공역으로서 똑같이 나누어 사용해야 한다는 쟁점이 있었습니다. 호수였을 경우에는 n분의 1을 한다. 바다였을 경우에는 해안선에 비추어서 이렇게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을 결정한다. 해안선을 그럼 지금 볼까요? 가장 짧게 사용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죠? 이란이죠.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끝까지 바다가 되는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네, 반대했었습니다. 근처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제르바이잔 이게 좀 TMI인데 세계 최초로 석유가 생산된 산유국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 미친 영향이다. 이러한 판구조 운동의 영향으로 인해서요, 결과적으로 이 지역의 지형은 동쪽에는 텐산산맥이나 파미르고원 등과 다르게 이 동쪽에는 카스피해, 아라레, 그리고 키질쿰, 카라쿰 산맥에 이르는 네.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 지역의 동쪽은 이렇게 그래서 해발 고도가 높고, 이 지역의 서쪽은 사막과 그런 호수가 펼쳐지는 굉장히 해발 고도가 낮고 평평한 곳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형적 특징으로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이 수변의 편서풍은 텐산 산맥과 파미르 고원에 부딪혀서
이 지역의 신기조산대의 북서 지역에 굉장히 많은 강수를 내립니다. 이 바람은 대서양에서 굉장히 먼 거리를 지나오지만 우리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대서양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이 길목의 해발고동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별다른 방해를 받지 않고, 그리고 이 거쳐오는 과정에 있어서 아주 거대한 카스피해를 통과를 해가지고 굉장히 충분히 습도가 높아진 바람이 산맥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굉장히 수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수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의 연강 수량은 500mm 이하긴 하지만 특히 이 파미르고원과 텐샤산맥의 북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변보다 수변할 수 있다. 지금 보면 저는 이제 제가 방금 말했던 이 수변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굉장히 강수량이 많은데, 지금 이 지도가 파이르곤과 태사담의 주변 지역의 강수량을 나타내는 지도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교재에서 보면 1월과 7월에 계절별 강수량 차이가 나타나요. 근데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서술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건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 제가 추측컨대 겨울철에는 지중해로부터 이제 수변한 바람이 과거 파라테티스에 있었던 그런 저지대 지역을 아주 방해 없이 잘 통과를 하지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이 대서양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그 지역,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그 지역에는 아열대 고압대가 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상한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이 이 지역에도 굉장히 크게 미쳐서 이 지역의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지중해 지역에서 대서양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오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에도 겨울철에는 수변하고 여름철에는 건조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런 원리처럼 여기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겨울철 북쪽에서 불어오는 북서풍이나 여기도 계절풍의 영향이 지금 이 히말라야 산맥 아래로 열대수렴대 이동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겨울철 같은 겨울에는 북쪽에서 불어오는 이러한 북서풍, 그리고 여기는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은 텐사산맥이 있으니까 이 텐사산맥에 의해서 강제 상승한 기류로 텐사산맥을 따라서 어느 정도 강수량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이렇게 지금 7월 달에 이 부근에 강수가 발생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래서 여름철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건조하지 않을까? 겨울이 수분하고 네, 그런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지역은요, 이렇게 내륙 한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히말라야 조산대로 형성된 파미르 고원과 그리고 해발고도가 꽤나 높은 텐산 산맥에 이 해발 고도가 낮은 저지대를 통과하면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 산맥에 부딪혀서 강수를 유발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높은 산맥들의 이 지역의 인구를 유지할 만한 적절한 적설량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지도 같은 경우에서도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이 파미르공과 텐산산맥에서 만들어지는 육민수에 굉장히 많은 의존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오아시스를 형성하고 강계농업에 동원되는 하천의 발원지 모두가 이 지역에 지금 신기조산대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파란색 화살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특히 여러분들 이 지역의 텐산산맥 같은 경우에는 중앙아시아의 급수탑, source of fresh water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 기사에서. 중앙아시아의 급수탑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이 지역의 용수 공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문으로 된 기사를 번역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텐산산맥 같은 경우에는요, 엄밀히 말하면 신기습곡 산지는 아닙니다. 고기습곡 산지라고 하시는데요. 즉 고생대 때의 조산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맥인데요.
히말라야 산맥 형성 이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지만 히말라야 산맥의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회남력이 이 텐산 산맥의 해발 고도를 더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도 지금 텐산 산맥의 빙하가 중앙아시아의 순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부 북부 산맥은 훨씬 더 온화하고 상대적으로 어, 습하다고 했는데 겨울철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이 편서풍의 영향이 때문일 것이고 중부와 동부산맥은 추운 겨울과 따뜻한 여름으로 굉장히 혹독하다고 했는데 이 중부와 동부는 이 편서풍의 영향이 적고 아주 혹독한 대륙에서 불어오는 겨울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고 강수량이 줄어드는 7월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의 관계와 가정용 소비에 용빙수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비가 오는 계절, 빙하의 기여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빙하 역시 기후변화로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까지 텐산산맥의 빙하에 의존을 하고 있기에 기후변화로 이 기사처럼 이 지역의 물 분쟁이 굉장히 크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었던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모두 높은 산맥의 육미수에 굉장히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요롭지가 않아요.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은 더 민감한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해발 고도가 높으면 공기의 밀도가 낮아서 온도 변화의 지표분모는 훨씬 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 기후변화가 정말 이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네, 다음은 신기조산대인 로키 산맥이 북아메리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아메리카 역시 남미처럼 산맥이 남북으로 발달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림의 캐스케이드 산맥처럼 캐스 네, 잠시만요. 그림에 캐스케이드 산맥 여기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버리니까 보이지가 않네요. 이거 어떻게 지워야 될까요? 네, 캐스케이드 산맥. 남북으로 길게 발달한 산맥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의 사면에 지형성 강수를 유발해서 많은 강수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어, 특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지역에 지금 그림에서 나와 있는 이 시에라 네바다 산맥 그리고 해안 산맥 지금 보면 이름이 코스트 레인지라고 있을 거예요. 네, 여기 보이시죠? 이러한 산맥 같은 경우에도 이 캐스케이드 산맥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우리가 로키 산맥 같은 경우에는 북아메리카판과 태평양판이 섭익하는 과정에서 전면에 다양한 부가대들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가대 기억하시죠? 해안가와 바로 맞닿아 있지 않고요. 앞서 살펴봤었던 시에라네바다 그리고 이 코스트레인지 캐스케이드 이런 데처럼 바로 맞닿아 있지 않고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로키 산맥 같은 경우에는 로키 산맥에서 발원한 콜로라도 강을 수원으로 하는 잠깐만요. 네, 여기를 볼게요. 네, 여기를 넘기고 보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건데 이 서부의 해안 산맥 그리고 미국 이 서남부의 로키 산맥 같은 보면 콜로라도 강을 수원으로 하는 서부 도시들 어, 콜로라도 강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네, 콜로라도 강을 수원으로 하는 예, 이 서부 도시들 어, 덴버나 콜로라도주에 있는 덴버나 유타, 솔트레이크 네, 제가 칠해버려서 잘 지금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얘를 조금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거를 형광펜으로, 형광펜이 보이질 않네. 이게 형광펜일까? 이 형광펜이 안 돼. 죄송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방황을 할 때는 여러분들 빨리 감기로 그냥 돌려버리세요. 형광펜이 없네요. 형광펜이 없네요. 네, 지금 솔트레이크나 덴버나 이런 곳들, 그리고 뭐 아리조나나 피닉스, 네, 이런 도시들, 네,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엔 이런 곳들에 이 콜로라도 강을 수원으로 하는 곳들은 어, 이 지역들의 콜로라도 수원을 하는 이러한 이 지역들, 방금 표시한 이 지역들은요, 이 로키 산맥이 강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특히 이 중부 평원을 지나가지고 북극권에서 몰아치는 한파로 로키 산맥의 적설량이 이렇게 한파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로키 산맥의 적설량이 이 지역의 그 다음 해의 물 문제를 크게 좌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해발고도가 높아서 지형성 강수를 유발하는 신기조산대는 굉장히 건조 지역의 이 미국의 건조한 이 서부 지역의 중요한 식수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널스쿨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기분 호심이 생겼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때 이 사이트에서 2022년 12월 13일 한 새벽 5시경 3시간 동안 누적된 강수량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로키 산맥 주변에 지금 흰 구름들 보이시죠? 굉장히 많은 강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북극권에서 몰아치는 이 한파 때문일 것이다. 로키 산맥이 부딪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월드뷰라는 사이트에서는 나사에서 제공하는 위성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15일경, 그러니까 이렇게 구름이 생기고 난 다음 한 이틀 뒤 정도 보면 그 이틀 전에 있었던 기선 현상으로 구름이 걷힌 뒤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로키 산맥 주변에 굉장히 많은 눈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녹을 때쯤에 이 주변 건조지역에 굉장히 풍부한 용수가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며칠 사이의 강수 현상으로 뭐 사실 이 지역의 거시적인 기후 패턴을 알아보는 것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는 하는데요. 이 두 개의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몇 년간의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어떤 지역의 기상 현상의 그런 시계열적인 변화가 궁금할 때 한 번씩 들어가서 한번 살펴봐 보세요. 특히 이러한 적설량 같은 경우에는 구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또렷하게 위성사진이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날짜를 잘 옮기시면서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신기조선대가 각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